자, 그럼 이제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초과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그 발생 메커니즘을 먼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 볼 거예요. 자, 먼저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의, 한 개인의 노동 공급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 사람의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예산선은요, 가로축이 여가이고요. 세로축이 소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놀기만 하고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 자, 우리 요 점에서 생활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 요 점은요, 하루 종일 전혀 일하지 않고 여가만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시간당 임금이 W라고 하고 이 W가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이 1시간 일을 하면 그때 10,000원의 소득을 벌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1시간 일을 더 하게 되면 그때에는 20,000원을 벌 겁니다. 자, 1시간 일을 더 하면요, 당연히 30,000원을 벌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1시간씩 일을 더 할 때마다 이 사람의 소득은 10,000원씩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결국 하루 종일 놀지 않고 일만 하게 되면 최대 여기 A점까지의 소득을 벌 수 있게 될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소득과 여가 간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여기 이 점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고 그때 이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고 있냐면 쭉쭉쭉쭉 내려보면은 여기 X좌표가 요 점이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할게요. 자, 우리 이랬을 때 이 사람의 하루 노동 시간은 A 시간일까요? B 시간일까요? 자, 이 사람의 노동 시간은 여기 B 시간입니다. 자,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 지금 수평축이 여가축이기 때문에 자,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떨어진 이 거리는 바로 여가 시간을 의미해요. 바로 여기 A는 여가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이 바로 노동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현재 이 사람은요, 요 점에서 효용 극대화하고 있다면 현재 이 사람은 하루에 주어진 시간 중에서 요 시간만큼 여가를 보내고 요 시간만큼 노동을 하면서 그때 요 점의 높이만큼의 소득을 얻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때 그 사람의 효용의 수준은 I0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활하면서 I0만큼의 효용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합시다. 자, 근로소득세율은 20%라고 할게요. 자, 이 사람의 시간당 임금이 원래 10,000원이었는데 여기다가 20%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이제 이 사람은 10,000원의 소득을 번 다음에 이 중에서 20%를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세후 임금은 8,000원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자, 8,000원으로 하락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아까 우리 여기 예산선의 기울기가 시간당 임금률이라고 했는데 원래 근로소득세 부과 전에는 요게 10,000원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8,000원으로 하락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선은 더 낮은 기울기로서 더 완만한 기울기로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 사람이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사람은요, 원래 요만큼 일을 하면서 그때 요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이 사람이 요만큼 일을 하게 되면 요거의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자, 우리 요거는요, 세전소득이고요. 요거는요, 세후소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수직 높이 차이가 바로 근로소득세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 파악하시고요. 자, 우리 그래서 T%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그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자, 시간당 임금이 원래 W였는데 T%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 1 빼기 T의
W로 이렇게 시간당 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새로운 예산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세가 부과된 이후에 새로운 예산선상에서 이 노동공급자의 새로운 효용 극대화점을 구해보면 여기 F점에서 자신의 효용이 새롭게 극대화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때 이 사람이 느끼는 효용의 크기는 I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따라서 조세 부과로 인해서 이 노동 공급자의 효용은 종전의 I0에서 I1만큼으로 하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랬을 때 조세 수입의 크기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자, 새로운 효용 극대화점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라고 했죠. 그대로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종전의 예산선과 만나는 점이 있는데 우리 이러한 선분 IF의 길이를 조세액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T%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서 정부가 거둬들인 조세 수입은 선분 IF의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동일한 IF의 조세 수입을 준다면 이러한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중립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죠. 자, 중립세를 부과해도 똑같이 이만큼의 조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립세는요, 시간당 임금률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아까 우리 근로소득세는 시간당 임금률을 변화시킵니다. W를 1-T의 W로 변화시키는데 중립세는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선분 IF의 길이만큼의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률은 변화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 우리 예산선의 기울기는 유지한 채로 요 높이만 수직으로 IF만큼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 중립세를 부과했었을 때 중립세 부과 후 새로운 예산선은 여기 노란색 선분 N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뭐라고요? 얘는 중립세 부과 후 새로운 예산선. 얘는요, 얘는 근로소득세 부과 후 새로운 예산선. 예산선의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중립세를 부과했더니 동일한 조세 수입을 징수하면서도 자, 우리 조세 수입은 요 선분 IF의 길이로 표시할 수도 있고 요게 요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분 AM의 길이로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동일한 조세 수입을 징수하면서도 소비자의 효용은 I2가 되거든요. 따라서 중립세를 얻었으면 소비자의 효용은 I0에서 I2까지만 내려갈 수가 있었는데 자, 시간당 임금률을 변화시키는 교란시키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효용은 I2에서 I1만큼 추가적으로 하락했죠. 따라서 우리 초과부담의 크기를 이 노동공급자의 효용으로 나타낸다면 효용 I2에서 I1 사이의 이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효용의 차이만큼의 초과부담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등 변화를 이용해서 초과부담의 크기를 구할 건데요. 자, 동등 변화는요, 제가 보후동전이라고 했죠. 보후동전.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동등 변화는 가격 변화 이전의 가격 체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종전의 예산선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하면서 자, 조세 부과 후에 새로운 소비자의 효용이 있죠. 요거 I1. 자, 이 가격 체계를 유지하면서 I1만큼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요러한 하얀색 선분 KL에 해당하는 새로운 예산선이 그려지게 돼요. 바로 우리 소득 AK가 동등 변화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분 AM이 중립세이기 때문에 선분 MK가 초과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동등 변화를 이용해서도 초과부담 구할 수 있고 중립세와 비교를 해서도 초과부담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인데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초과부담의 크기를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초과부담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자, 2분의 1에 곱하기 t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입실론분의 1 플러스 에타분의 1 이렇게 있었고 곱하기 p 곱하기 q였잖아요.
요 공식 기억나시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공식이라고 했죠. 자, 우리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이 재화시장이라면 이렇게 PQ가 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죠. 자, 노동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은 임금으로 바뀝니다. 재화의 가격은 임금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재화의 거래량은 노동 고용량으로 바뀝니다. 자, 따라서 종전에 P 곱하기 Q가 아니라 이제는 W 곱하기 L이 되는데 따라서 종전에 P 곱하기 Q는 거래액이었죠. 거래액. 자, 이것은 거래액이라는 의미였는데 자, 지금 W 곱하기 L은요. 노동비용 또는 임금 총액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노동비용 또는 임금 총액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노동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냐 하는 그 총액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바뀌지 똑같아요. 똑같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우리가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다. 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공식이 조금 더 단순해지는데 공급 곡선이 수평선인 경우에는 에타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에타 이 자리에 무한대가 들어가면 얘가 0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얘가 번문수가 돼서 이 가운데가 입실론만 남게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요. 노동 공급자의 입장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 만약에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다라고 가정한다면 노동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때는 입실론이 무한대가 돼요. 자, 이때는 입실론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입실론 자리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 얘가 0이 되니까 번분수 해주면 이 자리에 에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 에타만 오게 되는 건데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으로 새롭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적인 공식이고 이 일반적인 공식에서 사항을 좀 단순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라고 재화시장에서는 가정하는 경우가 있고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엔 각각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 가지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 문제를 쉽게 주면 요 공식으로 풀 수가 있고 문제를 조금 어렵게 주면 요 공식으로 푸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요 일반적인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공식 위주로 공부를 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에타를 무한대로 넣으시면 되고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입실론을 무한대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과 부담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일반적인 내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생산 요소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 부과와 초과 부담입니다. 자,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자체보다는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개인이요. 자신의 노동 시간을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사 노동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직장에 나가서 돈을 받고 하는 일은 돈을 받기 때문에 아, 쟤 일하는구나 라고 보통 쉽게 인정을 받습니다만 우리가 집에서 집안에서 하는 가사 노동은 돈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저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인식되는 경우도 자주 있지만 사실은 가사 노동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집에서 직접 청소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청소비를 주면서 청소를 맡겨야 되는 것이고 빨래를 내가 하지 않으면 빨래비를 주면서 세탁비를 주면서 외부 업체에 맡겨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가사 노동도 그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사 노동에 공급할 수도 있고 회사, 직장에서도 노동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24시간이 있다 했었을 때 자, 만약에 내가 하루에 16시간은 일을 하고
하고 나머지 8시간은 여가를 보내기로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하루 16시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중에서 하루에 10시간은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을 택할 수가 있고 나머지 6시간은 가사 노동을 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개인이 하루에 몇 시간을 회사 일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가사 노동으로 보낼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시간 배분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10대 6으로 일을 할 때가 제일 좋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8대 8로 일하는 게 제일 좋대. 어떤 사람은 반대로 6대 10으로 일하는 게 제일 좋대. 자, 이런 식으로 각 개개인마다 그 선택은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의 공통점은 뭐죠? 이 사람은요, 이렇게 일하는 게 자신의 효용을 제일 극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렇게 시간을 배분해서 일하는 게 자신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노동시간 중에서 노동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각 개인의 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자, 우리 어떻게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냐면 내가 회사 일을 했었을 때 벌 수 있는 돈과 내가 가사 노동을 했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양자의 시간 배분을 결정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하니 첫 번째 방금 제가 가사 노동을 했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사 노동은 돈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 노동이 돈을 번다고? 요 개념이 잘 와닿지를 않아.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 노동도 다 그 나름대로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내가 내 집을 청소하거나 내가 나가서 외식을 하지 않고 내가 음식을 직접 해먹거나 자, 베이비시터를 쓰지 않고 내가 직접 애를 보는 것도 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가사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아이도 뭐 이렇게 이모님이나 뭐 베이비시터한테 맡겨야 되니까 그 비용 나가겠죠. 내가 음식을 하지 않으면 외식비가 나가겠죠. 내가 청소하지 않으면 청소비가 나가겠죠. 내가 빨래하지 않으면 빨래비가 나가겠죠. 따라서 가사 노동은 내가 가사 일을 직접 함으로써 그러한 비용이 나가지 않는 수입이라고 한번 그렇게 인식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제가 한계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한계 수입. 자, 무슨 소리냐? 회사 일을 1시간 더 했을 때의 추가적인 수입이 있을 거고 가사 노동을 1시간 더 했을 때 벌 수 있는 추가적인 수입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랬을 때 한계 수입의 관점에서 만약에 얘가 5고 얘가 3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랬을 때 우리는 노동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이때는요, 가사 노동시간을 1시간 줄이고 대신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1시간 늘려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회사에서는요, 1시간 일을 더하면 5만큼의 소득을 더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사 노동은요, 3밖에 못 벌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가사 노동시간을 1시간 줄이면 소득이 마이너스 3만큼 감소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추가로 확보한 1시간을 회사 일에 투입하면 내가 5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총 소득을 이만큼을 더 높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요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반대로 이게 3대 5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에는 회사 시간을 1시간 줄이고 대신 가사 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게 이만큼의 소득 증가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럼 따라서 이러한 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어디냐? 결국 두 가지 노동의 한계 소득이 같아지는 지점, 두 가지 노동의 한계 소득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더 이상 노동 시간의 조절을 통해서 나의 소득을 더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바로 이 상태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회사 일을 했었을 때 내가 버는 임금을 우리 VMP로 표시한다면 얘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얘를 VMP
P 자 L인데 어떤 일이죠? 회사에서 하는 일이니까 얘를 얘를 마켓이라고 할게요. 시장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고 자 우리 가정에서 하는 일은요. VMP인데 노동의 가치인데 집에서 하는 일이니까 홈을 써서 홈에 H를 쓸게요. 자, 우리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VMP LM이라고 하고 집에서 하는 노동의 가치는 한계 생산물 가치 LH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둘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노동 시간을 배분할 때 이 사람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동시에 그릴 건데 자, 이거를요. 원점을 좀 좌우로 나누어서 그릴 겁니다. 자, 우리 이쪽은 우리 회사 노동, 시장 노동의 원점이고 이쪽은 가사 노동의 원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회사에서 하는 시장 노동은요. 원점이 여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원점을 기준해서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VMP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VMP 곡선은 기초경제학 때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보고 와 주세요. 자, 노동이 이만큼의 일을 해서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노동 수요 곡선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에 가사 노동의 원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역시 VMP LH는요.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려지겠죠. 자, 둘 다 모두 우하향하는데 원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좌우가 뒤바뀌어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둘이 만나는 요 지점이 무엇이 달성되는 겁니까? 바로 요거와 요거가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VMP LH와 VMP LH가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자, 이 둘을 같게 만들어주는 균형 임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따라서 현재 우리는 저 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면 W0만큼의 임금을 받으면서 하루에 요만큼은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요만큼은 가사 노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만큼은 가사 노동, 이만큼은 회사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까지 설명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도출되는 건지를 설명드리는 게 힘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때 가사 노동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노동에 대해서 T%의 세율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그것을 노동 수요 곡선에 반영한다면 자, 회사에서 하는 요 일의 VMP 곡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회전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 이처럼 T%의 근로소득세를 노동 수요 곡선에 반영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방으로 회전 이동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방으로 회전 이동하게 되면 이제 VMP LH와 VMP LM이 만나는 점이 여기 F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F점으로 바뀌게 되면서 저 F점에서는 새로운 시장 균형 임금이 결정이 돼요. 자, 우리가 시간이 이 점에서 F점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한 것은요. 가사 노동 시간이 종전보다 요만큼이 더 증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종전에 우리가 요 점에서 자, 가사 노동을 요만큼 하고 회사 일을 요만큼 했는데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아래로 내려오면 수평축 좌표가 여기가 되거든요. F가 되거든요. 그 말은요. 가사 노동 시간이 요만큼이 더 증가한다는 걸 얘기해요. 가사 노동 시간이 요렇게 증가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요 선분 F2의 길이만큼이 감소한다는 걸 의미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로시간이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여기 숫자로 표현한다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 가사 노동시간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얘를 8시간이라고 하고 얘를 12시간 요렇게 바뀌는 걸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2시간 늘어나고 2시간 줄어야죠. 죄송해요. 2시간 줄어야 되는데 자, 2시간 줄었다. 이렇게 2시간 늘고 대신 2시간 줄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노동에 대한 시간 배분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F점이 보여주고 있는 임금의 높이는 세후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 얘가 세후 임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전 임금으로 돌려놓으려면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 요 점의 높이가 세전 임금이 됩니다. 자, 이제 조세가 부과된 이후에 세후 임금이고 이 세후 임금을 요만큼이 조세이기 때문에 요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요즘 높이가 세전 임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랬을 때 한번 초과 부담의 크기를 구해 봅시다. 현재 최초의 균형점이 요 점이었는데 지금 이 점이 요 F점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점이 F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근로시간이 여기선 2시간 늘어나고 여기는 2시간이 줄었습니다. 요렇게 지금 요렇게 이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근로시간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가사 노동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편익의 증가가 있겠죠. 자, 우리 가사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가사 노동 시간 증가로 인한 편익의 증가분은 여기 하방 면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만큼이 플러스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회사 노동 시간이 2시간이 줄었죠. 자, 회사 노동 시간이 2시간 준 거에 대한 거는요. 요거를 기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원래의 회사 노동의 VMP 곡선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회사 노동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인한 편익의 감소분은 요거의 면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만큼은 마이너스예요. 자, 요만큼은 마이너스인데 요만큼은 플러스죠. 결국 요거를 지워주면요. 여기에 빨간색 삼각형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빨간색 삼각형에 초과 부담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결국에는 이 빨간색 삼각형, 즉 초과 부담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를 분석을 했던 건데, 자, 이제 이 그래프는 잊어버리시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이 노동과 이 노동에 똑같이 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한쪽에만 조세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초과 부담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초과 부담이 생기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조세가 부과되지 않은 가사 노동의 임금도 같이 하락한다. 자, 우리가 지금 조세 부과 후에 새로운 임금이 여기잖아요. 자, 이거는요, 시장 노동,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일, 시장 노동의 임금도 요게 되는 거고, 가사 노동의 임금도 요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이해가 안 가죠? 자, 회사에서 일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는 세후 임금이 하락하는 건 이해하겠어. 왜? 얘는 세금이 부과되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후 임금이 감소할 수 있지. 하락할 수 있지. 요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사 노동은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는데 왜 얘는 임금이 내려갈까? 왜냐하면요, 가사 노동 시간이 증가했잖아요. 요만큼이 가사 노동 시간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VMP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즉 수학 체감한다 이 얘기죠. 수학 체감해요. 따라서 가사 노동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가사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게 돼서 그래서 가사 노동의 임금도 같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가 임금이 종전보다 하락하는 이유는 조세 부과 때문이고 얘가 임금이 종전보다 하락하는 이유는 가사 노동 시간이 증가해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319페이지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일반 균형 분석 모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 공부했냐면 정부가 민간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의 의사결정이 교란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민간의 의사결정이 교란되면 이것 때문에 초과 부담이 생긴다라고 했고, 자, 초과 부담이 생긴다라는 말은 곧 이꼬르 효율성 상실이 생긴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조세를 부과했었을 때 이 조세가 민간의 의사결정을 교란하지 않으면, 자, 교란하지 않으면 초과 부담 안 생길 것이고, 자, 만약에 교란을 시키면
초과 부담이 생기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조세가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는지 발생시키지 않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러한 조세 부과가 민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는지 교란시키지 않는지를 분석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민간의 의사결정의 종류와 수는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물건만 예를 든다고 해도, 자, 분필을 살까, 칠판 지우개를 살까, 뭐 핸드폰을 살까, 아니면 스마트워치를 살까, 이런 식으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재화의 종류만 해도 수십만 수백만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일일이 다 분석할 수가 없어. 자, 나라에서 TA라는 조세를 부과하겠대. 근데 이러한 조세가 우리 민간의 의사결정을 교란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가지의 물건들 간의 의사결정의 교란 여부를 우리가 다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 균형 분석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사결정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킬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압축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 결국 민간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결국 세 가지 의사결정이라고 압축 요약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자, 첫 번째, 재화 간의 선택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뭔가 소비를 할 때, 우리의 소득으로 재화를 소비할 때 X재를 소비할까, Y재를 소비할까에 대한 선택 문제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민간의 의사결정 중에는 요걸 사 먹을까, 저걸 사 먹을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라고 하는 어떤 재화를 소비할까에 대한 선택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을 할까, 쉴까, 바로 일을 해서 돈을 벌까, 아니면 여가 시간을 보낼까, 소득과 여가의 선택 문제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돈을 쓸 때 지금 쓸까, 나중에 쓸까라고 하는 소비 시점에 대한 선택 문제가 있습니다. 자, 회사원이 이번 달 월급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300만 원 중에서 이 300만 원을 이번 달에 다 쓸까, 아니면 이번 달에는 200만 원만 쓰고 100만 원은 아껴놨다가 다음 달에 요 100만 원을 소비를 할까, 이런 식으로 소비 시점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세 번째 선택 문제, 바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선택 문제예요. 자, 우리 경제학은요, 현재 소비를 보통 C1이라고 표시를 하고 미래 소비를 다음 기회에 소비한다고 해서 C2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C1과 C2 간의 선택 문제,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선택 문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의사결정을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의사결정입니다. 내가 누구랑 사귈까 말까, 저 친구랑 헤어질까 말까,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결국 이 세 가지 선택 문제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실제로 우리 세상에는 재화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재화를 X재, Y재 이 두 가지만으로 원래는 한정할 수가 없죠. 사실은 더 많죠. 더 많지만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그냥 대표적인 재화 X재와 Y재 간의 선택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비자가 직면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이 세 가지 의사결정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민간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 세 가지 의사결정 문제로 좁혀진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얘기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하면 X재와 Y재 간의 재화 간의 선택 문제, 그리고 소득과 여가의 선택 문제, 일을 할까 쉴까의 문제죠. 그리고 돈을 쓸 때 지금 쓸까, 나중에 쓸까에 대한 선택 문제, 이 세 가지로 압축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정부가 어떠한 조세를 부과했었을 때 자, 이러한 조세가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의사결정 중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교란시키는 게 있다. 만약에 어떠한 세금을 부과했더니 TA라고 하는 어떠한 세금을 부과했더니 얘하고 얘는 교란시키지 않는데 얘는 교란시키더라 라고 하면요, 초과부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생겨요. 왜냐면 자, 교란이 발생했잖아요. 여러분, 교란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 가지가 모두 교란돼야지만 교란이 발생했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교란이 발생하면 교란이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교란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려면 얘도 교란이 없어야 되고 얘도 교란이 없어야 되고 얘도 교란이 없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민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교란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얘든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교란이 발생하면 그건 교란이 생긴 거고 그거는 그것 때문에 초과 부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란은 반드시 한 가지만 생기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교란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세 가지가 모두 다 교란될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단 한 가지만이라도 교란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교란이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어떠한 조세를 부과했었을 때 이 세 가지 의사결정 중에서 뭔가 교란되는 게 있나 없나를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익숙한 첫 번째 의사결정인 XJ와 YJ 간의 선택 문제를 가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 맨 앞에서 제2장에서 후생경제학 공부하면서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공부했습니다. 자, 후생경제학 제1정리에 의하면 자, MRS XY가 재화의 상대 가격과 일치하고 또 MRT XY가 재화의 상대 가격과 일치하면 결국 MRS와 MRT가 일치해서 후생경제학 제1정리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라고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자, 우리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 조건은 MRS와 MRT가 일치할 것인데 MRS와 MRT가 하게 되는 핵심 원리가 바로 이 가운데에 재화의 상대 가격 체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MRS와 재화 간 상대 가격이 일치하고 자, and 두 번째, 자, 재화의 상대 가격과 MRT가 일치하기 때문에 얘가 얘랑 일치하고 얘가 얘랑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MRS와 MRT가 얘를 매개로 해서 일치하게 된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MRS라고 하는 거는요. 자, XJ와 YJ에 대한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요거 MRS는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자, MRS가 2래. 자, MRS가 2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자, A라는 사람의 MRS가 2래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의 MRS가 3이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A라는 사람이 MRS가 2다라는 건 뭐예요? A라는 소비자는요. XJ 한 개를 YJ 두 개만큼 좋아한다는 거고요. 자, 요거는요. B라는 소비자는요. XJ 한 개를 YJ 세 개만큼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A는요, XJ 한 개를 YJ 두 개와 동일하게 여기고, 왜 B는요, XJ 한 개를 YJ 세 개와 동일하게 여길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관적인 선호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B가 A보다 XJ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B는 A보다 XJ 한 개를 더 소비하기 위해서 YJ를 더 많이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MRS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XJ와 YJ 간의 교환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MRS가 2다라고 하는 것은 XJ와 YJ 교환 비율이 1대2라는 걸 얘기하는데 자, 이것은 주관적인 의미의 교환 비율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MRT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생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MRT는 객관적인 교환 비율입니다. 객관적인 교환 비율. 자, MRT가 2다. MRT가 2다라고 하는 거는요. XJ 생산 한 개를 포기하면 YJ 두 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MRT가 2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교환 비율인 겁니다. 이거는 어떤 기업이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걸 떠나서 시장에서는요. 객관적으로 XJ 한 개를 더 만들려면 YJ 두 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XJ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MRT는 XJ와 YJ의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결국 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건은 X제와 Y제 간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과 시장의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 일치할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요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두 번째 선택 문제와 세 번째 선택 문제에도 동일하게 확대해서 적용할 거예요. 자, 어떻게 적용할 거냐면요. 이 자리에 X제와 Y제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선택 문제는 소득과 여가의 선택 문제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가를 L이라고 표시를 하고 소득을 Z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가와 소득은 LZ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자리에 대신 LZ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자리는요. L이 대신 오고 이 자리엔 Z가 대신 오겠죠. 그리고 이 자리엔 역시 LZ가 대신 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공식의 틀을 이용한 채로 XY 자리에 LZ를 대신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의사결정, 즉 여가와 소득 간의 의사결정에서 파레토 효율성이 충족되는, 달성되는 조건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의사결정에서는 MRS LZ가 PZ분의 PL과 일치하면서 MRT LZ와 일치하면 여가와 소득 간의 파레토 효율성이 충족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 틀을 또 이용할 거예요. 자, 이 틀을 또 이용해서 세 번째 의사결정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또 우리가 도출할 건데, 우리 이 자리에다가요, 여기다가 C1, C2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C2를 넣고 여기다가 C1을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또 C1, C2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꼴을 이용해서 세 번째 의사결정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는데, MRS C1, C2가 C2의 가격분의 C1의 가격이죠. 역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이것이 MRT C1, C2랑 일치하면 세 번째 의사결정에서도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제일 먼저 논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두 가지 제와 X제와 Y제 간의 파레토 효율성이 충족될 조건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 파레토 효율성 조건식에다가 X, Y 간의 선택을 이제는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그리고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선택으로 선택 대상만 바꿔준 거예요. 꼴은 유지하고 선택 대상만 바꿔준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파레토 효율성 조건식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가의 경우에는요, 이 밑에 보시면 이러한 파레토 효율성 조건식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자, MRS LZ, 그 다음에 MRT LZ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 W는 뭐냐? 바로 이거는 여가와 소득의 상대 가격이면서 여가와 소득의 교환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의 시급이 1만 원이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그 1시간을 여가를 보내면 포기하는 수입이 얼마죠? 10,000원이에요. 시급이 10,000원인 사람은 시급 10,000원을 포기하면서 여가를 1시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급이 10만 원이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1시간 여가를 보내는 게 10만 원의 소득을 포기하면서 여가 1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따라서 여가의 가치는 다른 말로 기회비용은 같은 말인데, 여가의 기회비용 이꼬르 여가의 가치인데, 여가의 가치는 시간당 임금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가의 가치는 시간당 임금률이기 때문에 여가와 소득 간의 상대 가격은 이 자리에 이렇게 W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게 아직은 조금 낯설어서 이해가 처음엔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요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선을 그릴 때요, 이렇게 이쪽에 X제, 이쪽에 Y제 이렇게 있었을 때 재화 평면에서 소비자의 예산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우리 그랬을 때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얼마였죠? 바로 이게 PY분의 PX였어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로 X제와 Y제 간의 상대 가격이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 방금 앞에서 뭘 공부했냐면요, 한 개인 노동자, 한 명의
개인 노동자의 예산선을 우리가 그린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 앞에서 얘가 뭐였죠? 얘가 여가였죠. 여기서는 여가가 뭐죠? L이죠. 여기 여가가 L. 그리고 이쪽이 소득이었죠. 지금은 얘가 Z죠. 자, 우리 요거의 예산선 그릴 수 있나요? 네,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우리 아까 그렸던 요 예산선에서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뭐였죠? 바로 시간당 임금률 W였죠. 요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게 예산선의 기울기예요. 바로 여가와 소득의 상대 가격. 아시겠죠? 자, XJ와 YJ의 상대 가격. 여기 왔죠? 그러면은 여가와 소득의 상대 가격.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자,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있어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자, 얘를 C1, 얘를 C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예산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100원이라는 돈을 지금 쓰지 않고 저축을 하면 만약에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이자율이 10%면 1년 뒤에 얘가 얼마가 됩니까? 110원 되겠죠? 110원. 그래서 지금 100원 쓸래? 아니면 1년 참았다가 110원 쓸래?의 선택 문제인 거예요. 너 지금 쓰면 100원 쓸 수 있어. 근데 그거 지금 쓰지 않고 저축을 했다가 다음 기회에 쓰면 너 다음 기회에 110원 쓸 수 있어. 이자까지 얹어서 110원 쓸 수 있어. 너 지금 쓸 거야? 다음에 쓸 거야? 요거의 선택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쓰면 100원 쓰는 거고 참았다가 쓰면 110원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1원을 저축한다면 다음 기회에 얼마를 쓸 수 있을까요? 자, 이자율은 R이라고 하면요. 이때는요. 1 플러스 R1을 쓸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이자율이 만약에 0.05다라고 한다면 5%죠? 자, 그러면 지금 1원을 쓰지 않으면 대신 다음 기회에 1.05원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소비 1원의 기회비용은 1 플러스 R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경우 얘가 1.05원이 될 거니까 현재 소비 1원의 기회비용은 1 플러스 R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여기 예산선의 기울기는요. 1 플러스 R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현재 소비를 줄여 나갈수록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현재 소비를 줄여 나갈수록 대신 그만큼 저축액이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C2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C1이 감소할수록 점차 C2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래프로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시점을 고려한 예산선입니다. 지금 네가 돈을 다 쓰겠다면 너는 최대한 여기까지 쓸 수 있어. 근데 네가 돈을 지금 다 써버리면 넌 다음 기회에 쓸 돈이 없어. 이게 뭐지? 바로 배짱이 라이프죠. 개미와 배짱이에서 배짱이는 지금 당장 다 써버리죠. 또는 우리 그런 거 있죠. 욜로족들은 지금 당장 다 써버리죠. 그러면 대신 다음 기회에 쓸 게 없죠. 그런데 자, 네가 지금 쓰지 않고 돈을 현재 소비한 돈을 아끼면 저축을 늘려나가면 지금 당장의 소비는 감소하지만 대신 점차 다음 기회의 소비는 증가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교환 비율은 1 플러스 R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자, 우리 세 번째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도출하면 MRS C1, C2와 MRT C1, C2 사이에 C1과 C2의 상대 가격은 또는 교환 비율은 1 플러스 R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종류의 의사결정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재화 간 의사결정에서의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은 재화 평면에서 예산선의 기울기라는 거 알았고 다음에 두 번째, 여가와 소득 간의 상대 가격은 여가 소득 평면에서의 예산선의 기울기라는 거 알았고 여가와 소득이 W의 비율로 교환된다는 거지죠. 다음에 세 번째,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교환 비율은 1 플러스 R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의 의사결정에서 세 가지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식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조세를 부과했는데 이 조세가 이 조건식도 깨트리지 않고 이 조건식도 깨트리지
깨트리지 않고 이 조건식도 깨트리지 않으면 그러한 조세는 초과 부담을 발생시킨다, 안 생기킨다?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한 조세는 우리가 중립세라고 합니다. 자, 중립세는요.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조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립세를 부과했다면 부과했다. 그래도 이 등식은 성립하고요. 그래도 이 등식은 성립하고요. 그래도 이 등식은 성립합니다. 세 가지 조건식을 모두 다 AND로 성립시켜야지만 깨트리지 않아야지만 걔는 중립세구나.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중립세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식을 갖고 어떠한 조세가 이 세 가지 조건식 중에서 어떠한 조건식을 깨트려서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물품세를 볼 거예요. 자, X제에 대한 물품세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 X제와 Y제가 있는데 X제에게만 T%의 세율로 물품세를 부과하면 X제의 가격이 종전의 PX에서 1 플러스 T의 PX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MRS 이꼬르 요렇게 재화의 상대 가격이 바뀌게 돼요. 자, 우리 요거를 그래프로 표시해서 그리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종전에 요랬던 예산선이죠. 자, 요랬던 예산선인데 그래서 소비자 효용 극대화점이 여기서 이렇게 달성되고 있었는데 X제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하면 X제가 비싸지니까 우리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해하시죠? 바로 얘가 뭐예요? 바로 얘가 얘인 거예요. 바로 얘가 자 여기가 PY분의 PX 그다음에 1 플러스 T 이렇게 예산선이 바뀌게 되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이 요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MRS 새로운 무차별 곡선의 MRS와 새로운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여기서 접하고 있잖아요. 그때의 그 기울기가 바로 요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성립을 해요. 요건 성립을 합니다. 자, X제에 대해서만 조세가 부과되었지만 그래서 X제의 가격이 1 플러스 T, PX로 바뀌었지만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바뀐 기울기의 예산선, 바뀐 기울기의 예산선과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면서 새로운 소비자 효용 극대화점이 달성되기 때문에 요거는 바뀌었지만 아까랑은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는 요거 없었어. 요거 없었으면은 얘가 2와 얘가 2였다. 그런데 이제 얘가 달라붙었어. 그럼 얘가 이제 3과 3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은 달라지지만 조세 부과 후에는 얘 얼마가 각각 바뀌긴 하지만 얘와 얘가 일치한다는 이 등식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얘와 얘가 같다는 건 유지가 돼. 왜냐하면 여기서의 기울기 값과 여기서의 기울기 값은 달라. 다르지만 예산선의 기울기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건 유지가 되거든요. 여기도 접하고 있고 여기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얘가 없었을 때는 2로 같았다면 이제 조세부가 후에는 3으로 같다고 해도 숫자 값은 바뀌어도 이 등호는 유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른쪽에 뭐가 있었죠? MRT하고도 일치해야 되는데 MRT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일치하지만 요 값이 더 이상 MRT랑은 일치하지를 못해요. 자, 왜냐하면 우리 MRT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교환 비율. 여러분, 요거는요, 요 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식이 알려주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결국에는 조세를 부과하면 X제에만 차별적인 물품세를 부과하면 Y제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X제에만 조세를 부과하면 MRS와 MRT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 MRT라고 하는 거는요. MCY분의 MCX 값이 MRT거든요. 근데 X제에 대해서 너희들 앞으로 X제 소비할 때 T%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돼 라고 했다고 해서 X제의 생산비나 Y제의 생산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MRT는 불변이란 말입니다. 조세가 부과됐어도 시장의 객관적인 교환 비율인 MRT의 값은 불변이란 말이에요. 얘는 불변인데 얘네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하고 MRT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등식이 깨지기 때문에 깨졌어. 그러면 이제 민간의 의사결정의 교란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초과 부담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딱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X제와 Y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세가 부과되면 MRS와 MRT가 불일치하게 되면서 민간의 의사결정이 교란되고 그에 따라서 초과 부담이 생긴다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틀을 이용해서 나머지도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선택을 볼게요.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인데 자,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T%의 세율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됐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당 임금이 1 빼기 T의 W로 바뀌게 되겠죠. 원래 우리가 시간당 10,000원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의 조세가 부과되면 이제 시간당 임금은 8,000원으로 하락하게 되겠죠. 바로 이게 뭐예요? W. 이건 뭐죠? 1 빼기 T의 W. 1 빼기 T의 W인데 T가 0.2니까 얘가 0.8이 나오죠. 0.8 곱하기 W 10,000원이니까 0.8만원, 즉 8,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T%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세전 임금은 이제 이렇게 세후 임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노동자의 입장에서 받는 임금이 이제는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바뀌게 돼요. 자, 우리가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원래 시급 10,000원 받았었는데 근로소득세가 20%가 부과가 되면 이제 내가 받는 시급은 8,000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즉 시장의 객관적인 임금은 W로 불변이거든요. 자, 우리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알바생이 주관적으로 받는 임금은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감소하지만 시장에서 편의점 알바생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임금 수준은 1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얘하고 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돼서 노동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두 번째 파레토 효율성 조건식이 깨지기 때문에 초과 부담이 생긴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우리가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T%의 세율로 조세를 부과한다고 합시다. 자, 아까 우리가 100원을 저축했었을 때, 자, 이자율이 10%이면 우리가 다음 기회에 110원을 탈 수가 있는데 이 110원은 원금 100원에다가 이자 10원이 더해진 결과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이자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자가 얼마예요? 10이죠. 10인데 이 중에서 20%를 이자 소득세로 내야 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2를 세금을 내고 나머지 8만 세후 이자 수익으로 수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나의 세후 소득은 110이 아니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8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거를 수식으로 적어주면요,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종전에는 1 플러스 R의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요 이자 부분이 1 빼기 T의 R로 바뀐다, 요 얘기입니다. 요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잘못 타이핑 됐네요. 요 가로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1 플러스 1 빼기 T의 R, 요렇게 수식이 와야 맞습니다. 요거 괄호가 잘못됐어요. 자, 교과서에는 맞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주세요. 요거 괄호가 잘못 들어가 있어갖고 요걸 요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자, R 부분이 1 빼기 T의 R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요 앞에 있는 1은 똑같고요. 뒤에 있는 R이 그냥 R에서 1 빼기 T의 R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면 예금자의 입장에서 내가 받는 이자 소득이 이렇게 감소하게 돼요. 종전에 10에서 8로 이렇게 감소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객관적인 이자율은 불변이거든요. 객관적인 이자율은 불변이야. 따라서 양자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따라서 초과 부담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물품세를 부과하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건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건 결국 전부 다 초과 부담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물품세는 첫 번째 파레토 효율성 조건식을 깨트리고 근로소득세는 두 번째 조건식을 깨트리고 이자 소득세는 세 번째 조건식을 깨트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류의 조세는 모두 다 각각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초과 부담 발생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의 틀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틀을 이용해서 어떠한 조세가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는지 발생시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는 소득세라는 조세가 있고 개별 소비세라는 조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조세의 초과 부담 발생 여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전통적인 견해는요, 과거의 견해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우리가 선택 대상이 X제와 Y제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있었을 때에는 이 두 제와 사이에 상대 가격이 PY분의 PX다. 그런데 이랬을 때 만약에 X제에게만 개별 소비세 또는 개별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 X제의 가격이 1 플러스 T의 PX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따라서 제와 간 상대 가격 체계의 교란이 생기기 때문에 초과 부담 생긴다라고 봤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제호가 있었을 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두 제와 간의 상대 가격 체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는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자, 따라서 이러한 결론에 의하면 개별 소비세 또는 개별 물품세는 초과 부담이 생기는데 소득세는 초과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초과 부담이 생기지 않는 세금이 중립세니까 소득세는 중립세로서 개별 소비세에 비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봤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봤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과 반박이 나왔죠. 자, 우리가 선택하는 대상은 제와 간에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X제와 Y제 간에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까 쉴까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도 해야 되는데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분석할 때는 여가라고 하는 선택 대상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새로운 견해이면서 리틀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그러한 견해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새로운 견해는 선택 대상에 X제와 Y제만 두는 게 아니라 X제와 Y제 말고도 Z라고 하는데 우리 이 Z를 여가라고 할게요. 여러분, 여가는 우리가 영어에서 여가가 레저잖아요. 레저. 그래서 레저의 이니셜을 따서 L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Z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가는 L로 표기할 때도 있고 Z로 표기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봐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여가라고 하는 선택 대상까지 포함을 시키면 선택의 경우의 수가 요거 한 가지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총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우리 그래서 총 이 세 가지 선택의 경우의 수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모두 다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파레토 효율성 조건식의 XY 자리에 XYZ를 요것을 세 가지 경우의 수로 집어넣은 겁니다. 첫 번째 XY 간의 선택 문제, X와 Z 간의 선택 문제, Y와 Z 간의 선택 문제인데 우리 여가의 가격은 자, 우리 X제 가격은 PX고 그죠? PX고 YJ 가격은 PY고 여가의 가격은 PZ인데 자, 제가 앞에서 여가의 가치는 시간당 임금률 W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가의 가격은 W가 대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파레토 효율성 조건식을 둔 상태에서 개별 소비세를 부과했었을 때 이 조건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자, 먼저 제화 X에 대해서만 T%의 세율로 개별 소비세를 부과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X제의 가격이 1 플러스 T가 되고 여기가 1 플러스 T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요거는 충족하는데 요거랑 요거의 괴리가 발생한다고 했죠. 요거와 요거의 괴리가 발생한다고 했죠. 요거는 X제가 없으니까 바뀌지가 않죠. 세 번째 조건식은 여전히 충족. 하지만 1번과 2번 조건식이 불충족하기 때문에 결국 개별 소비세는 초과 부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소득세를 한번 부과해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임금을 1 빼기 T의
W로 이렇게 바꾼다는 걸 의미해요. 그죠? 소득세는 어떤 사람의 소득 자체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W를 1 빼기 T의 W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를 부과하면 얘가 1 빼기 T의 W, 얘가 1 빼기 T의 W가 되니까 요거는 충족, 요거는 위배, 요거는 위배. 따라서 세 가지 모두 충족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부담 발생해. 자, 우리 아까는요. 개별 소비세는 초과 부담 발생한다고 했어. 오케이, 요거는 아까랑 똑같네. 그런데 아까는 소득세는 초과 부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리틀의 견해에 따르면 선택 대상에 여가까지 포함을 시키면 초과 부담 생긴다는 거죠. 자, 여가까지 포함시켜서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도 더 이상 중립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택 대상에 여가를 포함시키면 소득세도 더 이상 중립세가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 대상을요, 이렇게 X제와 Y제만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득세는 중립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선택 대상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여가라고 하는 것까지 선택 대상에 포함시키면 그때는 더 이상 소득세가 중립세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조세가 좁은 범위에서는 중립세인데 그 분석의 범위를 넓혀 나가면 더 이상 중립세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선택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 중립세일 수도 있고 중립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와 개별 소비세의 초과 부담 발생 여부까지 분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에 있는 스피드 퀴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초과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로 인한 민간의 총 부담에서 조세 납부액을 공제하고 남은 것을 초과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초과 부담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 효과로 인해서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이 왜곡 또는 교란되기 때문이고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조세를 중립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가격 변화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 효용은 종전의 효용을 얻고요. 변화된 가격 체계 하에서이니까 우리가 보후 동전이라고 했죠. 보후 동전이기 때문에 자, 가격 변화 이후의 가격 체계를 기준하면 보상 변화입니다. 자, 가격 변화 이후와 동일한 효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의 가격 체계니까 바로 이것이 동등 변화가 되겠죠. 자,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보후 동전이라는 초자를 외워두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X제에 물품세가 부과되었을 것인데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각각의 답하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겁니다. 자, 원래 이랬었는데 X제에 조세를 부과했죠. 그래서 우리 조세 수입은 선분 AB의 길이로 측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초과 부담의 크기를 선분으로 나타내면 는 우리 여기 초과 부담 MK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만큼이 동등 변화, 요만큼이 조세 수입이니까 선분 MK가 초과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효용의 차이로 나타내면 효용 I2와 I1 사이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동등 변화의 크기는 선분 AK의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충분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 보면서 각각의 선분의 길이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니까 앞에 문제 4번과 연결된 문제네요. 자, 그래프에서 만약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L자형이라면 초과 부담의 크기는 0이 된다라고 했죠. 자, 완전 보완제 간에는 X제와 Y제 간에 대체 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부담이 0이라고 했습니다. 자, 6번 두 제와 X제, Y제 중에서 X제에 물품세를 부과했는데도 X제 구입량에 변화가 없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이 가능한지 설명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X제가 열등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X제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자, X제 물품세를 부과하면 X제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일으키는데 자,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X제의
수요량을 감소시킵니다. 자, 근데 소득 효과는요. X제가 비싸지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 열등제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따라서 열등제의 경우에는 소득 효과에 의해서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효과의 크기가 똑같은 경우에는 X제의 소비량에 변화가 없겠죠. 자, 따라서 첫 번째 X제가 열등제이고 두 번째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절대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요. 자, 7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초과 부담의 크기는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커지는데 자, 왜냐하면 수요자나 공급자가 가격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할수록 민간의 의사결정이 더욱더 크게, 더욱더 많이 교란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초과 부담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서술하라.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자 입실론 분의 1, 에타 분의 1 이렇게 와주고 그리고 재화의 거래액 PQ 이렇게 와주면 되겠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공식이라고 했어요. 자, 비효율성 계수는요. 무엇을 무엇으로 자 조세 부담액을 초과 부담 얘를 조세 수입이라고 할게요. 조세 수입. 자, 조세 수입을 초과 부담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조세 수입 1원당 초과 부담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공식을 서술하라. 2분의 1의 T의 입실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0번 두 제와 X제와 Y제가 보완제에 있을 때 중요한 표현이죠. 보완제 관계에 있을 때 X제에 이미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제인 Y제에 대해서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면 경제 전체의 초과 부담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요거는 증가해요.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자, 우리가 요거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콜라와 사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분석했잖아요. 자, 이거는요. 두 제와 사이가 어떠한 관계다? 대체제 관계다라는 것이었죠. 대체제 관계. 자, 그래서 콜라에 이미 TC, 콜라에 대한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사이다에 대한 새로운 조세가 부과되면 죄송해요. 틀렸죠. 자, 사이다에 대해서 이미 조세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콜라에 대해서 조세를 새롭게 부과하게 되면 그죠? 얘가 이미 있었고 이제 여기다가 새롭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콜라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죠. 자, 콜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대신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색깔을 구분했을까요? 자,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자,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얘는 잉여의 증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잉여의 증가 발생하고요. 여기는 초과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초과 부담은 잉여의 감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잉여의 감소. 자,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큰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잉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초과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한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라고 했어요. 자, 보완제 관계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만약에 이게 보완제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을 같이 소비하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조세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새롭게 콜라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면 콜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소비하는 보완제의 수요도 역시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아까는 대체제 관계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면 얘의 수요가 감소하는데 대신 대체제인 얘의 수요가 증가했던 거죠. 얘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잉여의 증가가 발생했던 건데 자, 두 제와 사이가 보완제인 경우에는 얘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면 얘의 수요량 감소하는 건 당연해. 요건 당연한데 얘가 수요 감소할 때 보완제인 얘의 수요도 똑같이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때는 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얘도 잉여 감소에 얘도 잉여 감소에 따라서 잉여의 감소는 더욱더 커지고 그것은 곧 초과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걸 얘기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면요. 자, 보완제라고 하는 거는요. X제와 Y제가 보완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둘은 하나의 제화다라고 그냥 인식을 하세요. 아시겠죠? X제와 Y제가 보완제 관계다라고 하면 그냥 이 둘은 같이 그냥 세트로 그냥 이거 그냥 하나의 제화
재화야.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자, 이렇게 이 둘이 하나의 재화일 때 얘한테 조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얘한테도 조세를 부과했어. 그거는 결국 그 세트인 하나의 재화에게 더 높은 세율로 조세를 부과했다라고 인식하시면 돼. 그럼 이렇게 더 높은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초과 부담은 더 커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생산 요소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세가 부과되면 조세가 부과된 부문의 요소 공급은 어떻게 되고 조세가 부과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집에서 일하는 것과 우리가 집에서 일하는 것과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었죠. 자, 우리 그랬을 때 회사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줄다고 했죠.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줄고 대신 가사 노동 시간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자, 임금은 둘 다 똑같이 내려가고요. 자, 그래서 조세가 부과된 부문은 당연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요. 조세가 부과되지 않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자, 12번 일반 균형 분석 모형에서 두 재화 간 또는 여가와 소득 간 그리고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서술하시오 묻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해설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업 때 보여드렸던 세 가지 파레토 효율성 조건식을 한번 써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넣었어요. 자, 13번 만약 저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득세와 지출세의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여러분, 소득세는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면 그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100만큼의 소득을 얻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소득세가 20%다라고 한다면 소득세가 얼마가 될까요? 자, 소득세는요, 20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지출세라고 하는 거는요, 네가 쓰는 돈에 대해서, 지출하는 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자, 따라서 이때는요, 100을 벌었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자, 소득세는요, 돈을 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안 썼다고 해도 돈을 벌었으면 그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죠. 그런데 지출세는요, 자, 100의 소득을 벌었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중에서 70만을 소비했다라고 한다면 요 70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지출세를 매기는 겁니다. 만약에 세율이 20%라고 한다면, 자, 지출세는 여기에 대해서 지출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세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4만큼의 세금을 징수하게 되겠죠. 그런데 소득은 100인데 쓴 게 70이면 30은 안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서 30은 안 썼다, 이 말은 우리를 저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것을 저축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쓰지 않은 30은 저축인데 이 저축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지출세는 지출한 돈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고 저축해 놓은 돈에 대해서는, 저축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소득과의 차이점이에요. 소득은요, 일단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고 시작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세금을 내고 나면 이제 얘가 80으로 줄겠죠. 세후 소득이 80으로 줄겠죠. 그럼 이제 이 80을 가지고 소비를 하든 저축을 하든 하는 겁니다. 양자의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득세와 지출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 저축에 대한 과세 여부예요. 그래서 얘는 세금이 20이고 얘는 세금이 14인 겁니다. 6만큼이 차이 나죠? 이 6이 왜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 저축에 대해서 만약에 20%의 세율로 과세했으면 여기서 세금이 6이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요 6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만약에 저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요, 자, 저축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 말은요, 돈을 전부 다 그냥 지금 다 써버린다면 이 얘기예요. 그냥 다 써버린다면, 저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100 벌어서 100 쓴다면 100을 벌 때 세금을 내기나 100을 쓸 때 세금을 내기나 똑같을까요? 똑같겠죠. 그래서 저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자, 다음에 14번 일반 소비세는 세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떠한 선택을 교란시키는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재화 간의 선택은요,
두 재화 간의 상대 가격이 교란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은요. 임금률이 변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선택은 1 플러스 R이 바뀌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 소비세는 X제와 Y제 모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거죠. X제에도 T%, Y제에도 T%의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제와 Y제의 가격이 각각 1 플러스 T가 되고 1 플러스 T가 되는데 자, 똑같이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T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상대 가격 체계는 교란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했다면 상대 가격 체계의 교란이 발생했을 텐데 둘 다 조세를 부과해 버리면 상대 가격 체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재화 간 선택은 교란시키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 일반 소비세를 부과하면 X제를 사 먹어도 T%의 세금을 내야 되고 Y제를 사 먹어도 T%의 세금을 내야 돼요. 결국 너는 네가 번 돈을 쓸 때 무조건 T%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이것은 사실상 임금이 1 빼기 T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임금이 1 빼기 T W로 이렇게 임금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교란시킵니다. 요것은 교란시켜요. 자, 우리 그리고 일반 소비세는요, 이자율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충족을 시킵니다. 자, 따라서 가운데 거,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을 교란시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15번 완벽한 중립세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냥 결론은 단순해. 이거를 뭐 엄청 복잡하게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 자, 우리가 현재 세 가지 선택 문제가 있다고 했고 총 6가지의 선택 대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X제냐 Y제냐. 두 번째, 그다음에 소득이냐 여가냐. 그리고 소득이냐 여가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C1이냐 C2냐라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 그랬을 때 X제와 Y제에 대해서는요. T%의 세율로 조세 부과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TX 부과하면 되고요. TY 부과하면 되죠. 따라서 X제와 Y제는 T%의 세율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현재 소비가 있고 미래 소비가 있는데 자, 현재 소비, 현재 네가 쓰는 돈에 대해서 조세 가능합니까? 지출세 가능하죠. 아까 봤던 지출세. 지출세는 쓰는 돈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얘한테 조세 부과할 수 있어요. 지출세로 T% 조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미래 소비는요. 제가 뭐라고 했죠? 미래 소비 이꼬르 저축이라고 했죠. 얘는 이꼴 저축이야. 지금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쓰지 않고 나중에 쓴다는 얘기는 그것은 곧 저축을 의미합니다. 저축을 해야 나중에 쓸 거니까요. 자, 따라서 우리 저축은요.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부과할 수 있습니까? 네,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C2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해요. 자, 우리 아까 소득세 봤지만 소득은요. 소득세를 부과해도 되고 일반 소비세를 부과해도 됩니다. 그죠? 어쨌거나 소득은 역시 조세가 가능해요. 근데 여가는요. 여가는 과세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왜 선생님 여가는 과세가 불가능한가요? 여가의 소비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가의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어떤 회사원이 회사에 출근했는데 PC를 켜놓고 PC 바탕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마우스나 키보드도 누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그럼 옆에 있던 상사가 얘를 봤었을 때 얘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몰라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여가를 보내는지 보내지 않는지 측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가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각자 개인마다 그 시간당 임금률에 의해서 여가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데 이건 다 개인별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여가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수험생적인 입장에서 여가에 대한 과세가 왜 불가능한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 내용으로 끝내시고 이제는 공부는 끝난 거예요. 여가는 과세가 불가능해.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택 대상 중에서 유독 여가에 대해서는 조세가 불가능해. 나머지 애들은 다 과세가 가능한데 여가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자, 우리 현실적으로 이 중립세에 가장 근접한 조세를 우리가 인두세라고 해요. 인두세. 자, 인두세는 말이 약간 무서울 수 있는데 사람 머리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사람 머리당 부과하는 세금이란 뜻이라서 결국 인당 얼마씩의 세금을 그냥 부과하는 걸 얘기해요. 노인, 청년, 어린이, 아기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과세하는 것을 인두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두세는 다른 말로 한 사람당 얼마씩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액세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인두세는 정액세와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은 상대 가격 체계의 교란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인정받아요.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가 될 수 없는 게,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당 얼마씩 조세를 부과해버리면 이러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자녀 계획에 교란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를 원래 3명을 낳을 생각이었는데 둘만 낳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역시 그것도 민간의 의사결정의 교란이야.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민간의 의사결정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인두세도 장기적으로는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가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 11장 조세와 초과부담 파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